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계속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곳은 제6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근대 너머의 철학을 위하여입니다. 1번 구조주의와 철학이고요. 309쪽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 와닿는 부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조주의자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을 간략히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현대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현상학이나 하이데거, 거기서 이어지는 해석학적 흐름 혹은 좀 다른 방향으로 현상학을 발전시킨 실존주의, 그리고 영미권의 철학도 나름의 분명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독일에서는 비판 이론이라 불리는 철학적 전통이 독일 너머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과 그 경계들을 검토하는 게 우리의 주제라면, 이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경계선을 드러내려고 한 시도가 명확하면 할수록 주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가 근대 철학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근대 철학의 한계를 의식적으로 넘어서려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독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여러 흐름 가운데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를 다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0쪽, 우리가 흔히 구조주의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이 구조주의자임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레비스트로스만이 예외일 따름입니다. 이런 사정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주의라는 말 자체가 매우 모호하게 사용된대요. 구조라는 말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언어 구조니, 사회 구조니, 경제 구조니, 정치 구조니 하는 말들이 그거지요. 구조주의란 말을 가장 넓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처럼 구조를 가정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전제 위에 다수의 현상들 근저에서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좁게는 언어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구조를 찾으려 한 구조 언어학을 가리키며 그 영향을 받아 구조 언어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떤 하나하나의 항은 다른 항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각각의 요소들은 전체 체계를 이루며 이 체계 속에서만 의미나 기능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것들의 근저에 있는 구조를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요소가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요소를 이해했지요. 예컨대 다양한 지식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사고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 푸코의 에피스테메나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 라칸의 타자, 혹은 다양한 사회의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의 결합 관계로서 사회의 본질적 구조를 찾아내려는 시도, 알티세르, 발리바르의 생산 양식들이
이런 관점에서는 구조주의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이후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했습니다. 예컨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무의식적 조건을 찾으려는 시도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를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구조주의자로 불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체 역시도 구조주의를 통해 개척한 새로운 집안 위에서 행해진 것이며 구조주의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말은 그것이 대개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조주의의 연속성상에 있음을 뜻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해체하고 넘어선다는 점에서 구조주의를 벗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포스트라는 말은 무엇의 후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인지 그것에 이어져 있는 부분이란 뜻인지 모호합니다. 이 모호함이 차라리 이 흐름이 갖는 이중적인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포스트라고 음독해서 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312쪽 2번 레비스트로스와 구조주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란 이름과 가장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망명지 미국에서 구조 언어학자인 야콥슨과 함께 지냈는데 거기서 구조 언어학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이후 그가 개척한 구조주의라는 흐름과 연구 방법은 이때 야콥슨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조인류학이란 책에서 음운학 원론으로 유명한 트루베츠코이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연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음운론은 의식적인 언어 현상의 연구로부터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음운론은 의식적인 언어 현상의 연구로부터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 옮겨간다. 음운을 구별하는 것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고 따라서 음운론의 연구 대상은 의식적 현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비스트로스 자신 역시 친족 관계나 신화 등에 대해 무의식의 차원에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들은 무의식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요런 쪽에 좀 위상학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각각의 항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연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항과 항의 관계를 분석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음소들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다른 것과의 관계와 대비 속에서 구별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방이란 말에서 비읍은 피읍이나 미음, 쌍비읍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소리를 얻으며 실제 소리도 다른 소리와의 대비를 통해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개의 항이 아니라 그 항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의 항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셋째, 음운론은 이게 이제 언어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에 음운론은 언어적인 거겠죠. 언어를 어떻게 소리 낼 수 있는지 그런 거겠죠. 자, 셋째, 음운론은 체계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음소들은 체계를 이루며 결국 음운론이란 음소들의 체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의 개념은 나중에 구조란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음소들의 체계를 찾아낸다. 체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 다음 넷째, 의문론은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귀납에 의한 것이든 연역적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단순히 경험을 일반화하는 식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것 속에서 일반 법칙의 징후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함으로써 법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학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구조주의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첫째, 언어학은 어떠한 인간 집단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대상, 즉 분절화된 언어 활동이란 보편적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대상. 둘째, 언어학의 연구 방법은 야만인이든 문명인이든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동질적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언어학의 방법은 다른 인문사회과학에 비해 훨씬 폭넓은 보편성과 엄격한 과학성을 지닙니다.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보편적이며 동질적인 그리고 정밀하고 과학적인 것을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방법을 통해 연구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모든 문화의 공통된 질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현대 사회든 고대 사회든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문화의 공통된 보편적 질서를 발견하려는 것이죠. 마치 야콥슨이 모든 언어의 그 공통된 어떤 보편적 구조, 이제 메타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메타 구조를 발견하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공통된 질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종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인류학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문화의 공통된 질서가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적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을 흔히 심층 구조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통된 보편적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있으리란 생각을 끌어내는 건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는 날 것과 구운 것의 서곡에서 데카르트처럼 인간 이성의 보편적 형태에 대한 가정을 할 게 아니라 이성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자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이한 주체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그런 무의식적인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이를 그는 사회적 무의식 또는 구조적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사회인류학이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성을 그리하여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무의식적 기초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레비스트로스의 철학적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성의 선험적인 구조를 찾아내려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한에서 이는 선험적 주체를 구성하려는 칸트의 노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의 연구가 선험적 주체 없는 칸트주의라는 르케르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작업을 정신의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기초를 찾아내려는 칸트 철학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죠.
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이나 주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이제 인문과학의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근대 철학에서 그러하듯이 주체나 인간이란 개념을 혹은 보편적 이성을 출발점으로 가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진리의 기초, 인간들이 하는 사고의 보편적 기초를 찾아내자는 거죠. 자, 그의 이런 입론의 영향으로 반인간주의나 반주체 철학은 구조주의 이후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바가 됩니다. 이후 인간의 죽음, 주체의 죽음이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포되죠. 더불어 그는 역사주의를 비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야생의 사고 마지막 장에서 사르트르의 역사주의를 비판합니다. 역사란 그것을 사고하고 쓰는 사람들에 의해 취사 선택된 것이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구조주의는 어떤 대상이 갖는 요소들을 상호 관계 속에서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공시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역사주의 역시 한동안 프랑스 사상가들에겐 중요한 철학이 됩니다. 네, 이제 계속 읽고 있어요. 저의 생각을 덧붙일 것도 없이 그냥 쭉쭉 읽고 있습니다. 읽는 건 좋은 공부 방법이죠. 예전에 서당에서도 무조건 읽었죠. 읽는 겁니다. 읽는 거. 공부의 초기 방법.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성경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무조건 읽으라고. 무조건 읽으면 된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철학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고요? 그냥 읽으세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이해될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결국엔 이해가 되죠? 그런 겁니다, 공부는. 그런 게 공부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저도 이 모든 걸 다 이해한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시기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렇고 쭉쭉 읽어가는 게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딱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315쪽. 그러면 그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달한 곳은 어디일까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무의식적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가 도달한 곳은 한마디로 근친상간 금지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주목합니다. 인간이란 생물학적 존재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죠. 그런데 그는 인간이 편입된 곳이 자연인지 사회인지 자연인지 문화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즉 자연이 끝나고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것은 또한 동물과 달리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친족관계의 기본 구조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이 자연과 문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규칙과 보편성을 대비시켜 정의합니다. 규칙은 문화에 해당되는 특징이고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 갖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규칙은 특수적이며 상대적이지만 보편성은 자연 발생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친상간 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규칙과 보편성이란 양자를 결합하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아까 문화에 해당되는 특징이라고 그랬죠? 특수적이고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 갖는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연 발생적이고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규칙은 보편성을 갖는다. 규칙과 보편성이라는 양자를 결합하여 갖는 게 뭐냐? 근친상간 금지다. 이는 모든 사회적 집단에서 예외 없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연결해주는 축인 셈입니다. 근친상간 금지라는 선을 통과하면서 자연적 존재는 사회적, 문화적 존재가 됩니다. 즉 그것은 문화의 출발점이자 모든 문화의 기초입니다. 근친상간 금지가 이 정도 의미였다니 놀랍네요. 이런 점에서 근친상간 금지는 우리를 안팎에서 둘러싼 이중의 질서를 기초짓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기초짓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금지는 그 자체가 허용과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성적인 결합을 금지하는 한편 그 외의 범위에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성적인 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친상간을 금지하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의 결합을 안정적으로 허용하지도 않는 동물적 세계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결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어떤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레비스트로스는 결혼이란 근친혼 금지의 기초 위에서 여자의 교환으로 맺는 인간관계로 파악합니다. 즉 두 개의 집단이 여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친족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친족 관계가 사회 구조의 기초며 사회 구조는 이러한 친족 관계와 동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친족 관계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근데 어머니의 그 삼촌, 외삼촌이 있죠. 그다음에 아빠와 엄마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네 사람, 아빠, 엄마, 외삼촌, 아들, 요 네 사람의 관계가 친족 관계의 기본 구조다라고 레비스트로스가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볼 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러니까 철학자마다 다 질문을 갖고 있죠.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이 편입된 곳이 자연인지 사회인지, 자연인지 문화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이건 동물과 차별화된 지점을 인간의 인간다움, 동물이 아닌 지점을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었을 시절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자연에서 사회로 넘어갔죠. 자연에서 문화로 넘어갔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연이 끝나고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그걸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문화적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냐? 동물과 달리 어떤 규칙이나 어떤 질서를 인간이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면서 문화를 창달하게 했냐? 어떤 규칙이 있었냐? 이런 거죠. 아까 규칙 보편성 나왔죠. 모든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 갖는 보편성. 이건 뭐 동물도 보편성은 있겠죠. 근데 규칙은 문화에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특수적이고 상대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규칙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게 뭐냐?
레비스트로스는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근친상간 금지더라. 어떤 인류의 어느 나라의 어느 집단 부족을 봐도 근친상간은 안 하더라. 그런데 동물은 근친상간을 하더라.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문화적 특징으로 근친상간 금지를 찾아냈다. 그걸 어쨌든 끄집어낸 거죠. 이것 덕분에 인간이 문화적 존재가 됐다. 근친상간 금지가 이 선을 통과하면서 자연적 존재는 사회적, 문화적 존재가 되고 문화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문화의 기초가 되었다. 근친상간 금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혈연인 사람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거, 자식을 낳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뭐 엄마와 이제 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지 않고 내가 뭐 나의 딸과 해서 자식을 낳지 않고 그게 근친상간 금지죠. 근데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봤더니 근친상간이 좋지 않더라. 이런 걸 인간들이 깨달았겠죠. 하여튼 그걸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찾아냈고 결혼을 또 주목했어요. 결혼을 매개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어떤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겠냐. 결혼이란 근친혼 금지의 기초 위에서 여자의 교환으로 맺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레비스트로스는 파악한 거죠.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여자의 교환하니까 뭐 여자를 뭐 물건이나 상품 취급하는 느낌이죠. 근데 예전에 고대 사회는 그랬으니까요. 여성을 거의 이제 상품 취급했으니까요. 가부장제였으니까 안타깝죠. 어쨌든 이랬다. 친족관계의 유형을 이제 나눴어요. 프리얀드족과 체르케스족. 이 부족 이름이에요. 부족 이름인데 이 법칙이 뭐냐면 아빠와 엄마의 사이가 좋으면 아빠와 아들 간의 사이도 좋고 반대로 아빠 엄마 사이가 좋으면 아빠 아들 사이는 좋은데 엄마와 외삼촌의 사이는 나쁘고 외삼촌과 자식의 사이도 매우 엄격하더라. 그게 트로브리얀드족. 또 체르케스족은 또 반대겠죠?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쁘면 아빠와 아들 사이도 나빠요. 반면 엄마와 외삼촌 사이는 좋고 외삼촌과 아들 사이는 좋았더라. 이거를 레비스트로스는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간 관계가 친밀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 관계도 친밀하며 반대로 남매 관계나 외삼촌 조카 간 관계는 엄격합니다. 그 반대로 부부간 관계가 엄격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엄격하고 남매 관계나 외삼촌 조카 관계는 친밀합니다. 요컨대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는 서로 같고 남매 관계와 외삼촌 조카 관계도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관계가 나오면 다른 나머지 관계들은 자동적으로 연역됩니다. 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기호로 친족 간의 보편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무의식을 기초로 친족 관계의 보편적 구조를 찾아내며 이로써 사회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보편적 사회 질서를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가 말하는 근친상간 금지는 보편적인 사고의 무의식적 기초요. 보편적인 사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원주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유 방식입니다. 흔히 마술적, 주술적이라 불리는 이 사고 방식은 자연을 기초로 전개되는데 레비스트로스는 이것을 야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 지속적으로 자연을 관찰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야성적 사고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심의 차이에서 과학과 구별될 뿐 혼돈을 넘어서 나름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란 점에서는 과학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야성적 사고를 구체적인 것의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야성적 사고는 원시인 혹은 미개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 1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보편적 기초인 셈입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토테미즘이나 카스트 제도 혹은 신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토테미즘에도 나름의 논리와 체계가 있고 보편화와 특수화라는 사고 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사물을 분석 종합하는 사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자연적 사고방식에 주술이나 마술이란 이름을 붙여 과학과 대립시키고 비과학적이기에 불합리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의 과학혁명이 본격화된 15, 16세기 이전에 자신들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내세우는 과학적 사고방식 역시 이런 야성적 사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겠냐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야성적 사고는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을 이어주는 매듭이며 자연에 기초한 무의식적 사유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선험적 사고 구조요, 보편적 사고 질서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야성적 사고란 일종의 구조적 무의식 혹은 사회적 무의식인 셈입니다. 네, 그렇죠. 야성적 사고, 아까 말한 근친상간 금지, 이런 것들을 레비스트로스는 발견했고 주장했다. 선험적 사고 구조다. 보편적 사고 질서다. 자, 요약합시다. 레비스트로스는 앞서 본 것처럼 인간의 해체, 주체의 해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그는 이후 반인간주의나 반주체 철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사르트르와의 논쟁을 통해 역사주의와 반대되는 과학으로서 구조주의를 정립한 것 역시 이후 반역사주의적 경향의 모태가 됩니다. 한편 레비스트로스는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근대적인 인간 개념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보편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그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과 문화, 자연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에 공통된 무의식적 기초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위에 서야 할 공통된 보편적 사고 구조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기획이 칸트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죠.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지적에서 출발하는 그 이론은 의식과 사고의 무의식적 기초, 선험적 기초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레비스트로스는 야성적 사고라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의 입론은 주체를 그러한 심층 구조의 효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탈근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의 공통된 어떤 보편적이고 선험적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칸트적이며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콥슨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선험적 주체 없는 칸트주의보다는 야성적 주체의 칸트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탈근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근대적인 기획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적 작업이 근대 철학의 경계선을 정신분석학과 사회인류학을 통해 넘어보려 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칸트적인 방식으로 근대적 사고로 복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인류학적 성공은 철학적 실패와 동전의 양면인 셈입니다. 다른 한편 과학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이원적입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의 작업은 야성적 사고를 통해 주술과 과학의 대립을 깨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구적 관점에서 토템이나 주술을 과학의 이름을 빌려 매도하려는 시도를 정열적으로 반박합니다. 그의 입장은 서구적인 과학적 사고보다는 차라리 야성적 사고에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야성적 사고를 보편적 사고로 위치 지으려는 그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해 데리다는 그의 입장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일종의 루소주의적 향수를 읽어내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레비스트로스에게서 반서구적이고 반과학적인 경향을 읽어내는 것은 그리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겁니다. 반면 사르트르의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그가 명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 과학일 수 없으며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란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주의 비판은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보편적 기초를 찾겠다는 시도 자체도,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무의식적 기초를 찾겠다는 시도 자체도 어떤 초월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주의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비스트로스가 다른 입론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론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정확하게도 근대적인 과학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 설정은 반과학, 반서구적인 태도를 과학주의적인 방식으로 기초짓고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뜻에서 반과학적 과학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레비스트로스의 문제 설정은 근대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다. 자, 그가 보여주는 반서구적이고 반문명적인 태도는 과학적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미개요 야만이며 따라서 계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간주하던 계몽주의적 사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이분법 자체를 넘어서 공통된 하나의 기초를 찾아내려고 하는 셈이죠. 그러나 그 공통된 기초의 자리에 야성적 사고를 갖다 놓음으로써 야성의 입장, 반문명의 입장을 우위에 두게 되고 결국은 예전의 계몽주의적 도식을 거꾸로 뒤집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루소주의적 경향이라고 비판하는 점이 바로 여기일 텐데, 요컨대 계몽주의적 이분법 자체를 깨고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읽었어요. 거의 모든 문장을 다 읽었습니다. 진짜. 이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사서 직접 여러 번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그리고 뭐 이해를 100% 다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라는 게 뭐 이 책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 책도 보고 다른 책도 보고 또 다른 책도 보고, 저 서양 철학사도 이게 지금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봤던 책은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였죠. 통사를 한번 봤고 지금 두 번째로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보고 있죠. 같은 내용을 계속 볼 겁니다. 또 사람들마다 저자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란 이름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볼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진경 선생님이 보는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돌풀 제가 보는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는 레비스트로스가 다를 거예요. 이건 좀 공부 방법론의 얘기인데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니까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도대체 어떤 강조점을 갖고 이진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대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런 절실한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근대적 문제 설정을, 근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갖고 이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한 결과물을 이 책으로 펴내셨죠. 근대를 넘어선 철학자들, 넘어서지 못한 철학자들, 넘어선 케이스와 못 넘어선 케이스를 다 다루잖아요. 근대적인 것을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설정입니다. 이진경 선생님한테. 그러한 맥락에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고, 그럼 그게 나의 문제 설정으로 와야겠죠? 아, 이 철학자는 이러이러한 점을 근대적인 걸 넘어섰네? 혹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근대적인 걸 못 넘어섰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문제 설정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형태, 양식이 다르고, 과제가 다르고, 그죠? 트라우마가 다르고, 상처가 다르고, 화두가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설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설정 가운데, 보면 이진경 선생님은 근대성을 뛰어넘는 거, 초국하는 게 이분의 화두였어요. 그럼 여러분의 화두는 뭐냐고요? 계속 스스로 되물어 봐야 됩니다. 단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나의 화두가 뭐지? 내가 그럼 이 수많은 레비스트로스, 라캉 이런 사람들 얘기를 내가 굳이 왜 들어야 되지? 필요하지. 이런 철학자들의 이런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화두를 해결해야 돼요. 화두가 있으신 분도 있겠죠. 없으신 분도 있고 삶의 절실한 문제가 화두일 겁니다. 내가 반드시 풀어야겠다.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 삶의 의미, 행복이란 뭐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화두라는 게. 고민하면서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나름의 요즘에 저도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이자 화두,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을 만든 것 자체가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겠다, 방송을 하면. 내가 책을 읽고 꾸준히 이렇게 말을 하고 정리해서 말하니까요. 소통하고. 1차적으로는 내가 공부하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공부가 되고 있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근대를 넘어선 지점과 넘어서지 못한 지점이 뭘까요? 이진경 선생님이 이렇게 쫙 얘기하셨죠? 넘어선 지점과 넘어서지 못한 지점이 있다. 어떠어떠한 점에서 넘어섰고 어떠어떠한 점에서 못 넘어섰다.
그죠? 탈근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근데 막 어떤 점에서는 못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레비스트러스의 이런 이론, 아까 이제 근친상간 금지라든지 야성적 사고 그런 것들, 그 개념 자체를 그냥 이 책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런 개념 자체를 그냥 곱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맥락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저자의 맥락 말고요. 제가 말하는 맥락도 말고 여러분의 맥락. 여러분이 이게 사람이 저 같은 경우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야성적 사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야성적 사고, 내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랑 좀 맥이 닿네. 이 책의 맥락과 상관없이 말이죠. 야성적 사고. 그거는 이제 원시인들의 사고잖아요. 태초부터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사고겠죠.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건 야성적 사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자꾸 생각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론,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비스트러스도 이게 좀 책 읽으면 여러 번 읽으면서도 좀 의문이 되는 지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이제 결혼이라는 거, 결혼 제도에 4가지 항 봤죠? 아빠, 엄마, 외삼촌, 아들. 엄마만 빼고는 다 남자예요. 3가지 항이. 아빠, 외삼촌, 아들은 남자잖아요. 엄마만 여자야. 여잔데 엄마의 역할은 뭐냐? 아들을 낳고 아빠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고 외삼촌과 형제 자매로 있는 거. 이게 엄마의 역할. 엄마 역할이란 건 여자의 역할인 거죠. 철저히 부계 중심적 사고다. 가부장적 사고 구조에서 이 사람은 이론을 만들었구나. 레비스트로스의 한계이겠지만 레비스트로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가 가죠. 인류는 가부장적으로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여튼 레비스트로스의 이런 이론도 좀 비판할 만한 좀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류학자로서 실제 그 부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연구했다는 것도 대단하다.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좀 돌아볼 지점들이 많이 있죠. 야성적 사고. 레비스트러스 한 요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라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